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들, 재미난 방송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각종 SNS 소식들, 그 외에도 술, 게임, 쇼핑, 음란물, 도박 등 너무나 쉽게 자극과 쾌락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은 참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흔히 경험하듯 쾌락의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극은 더 큰 자극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어져 오히려 공허해야 하는 현대인입니다. 중독으로 인해 도파민 보상체계가 망가져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몸에는 각종 질병이 찾아와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쾌락을 경험하는 기본값이 계속 높아져 평범한 자극으로는 이제 일상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자극 추구를 위해 과하게 음식을 먹기도 하고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차분하게 책 몇 페이지를 읽는 일조차, 또 여유롭게 자연을 느끼며 산책을 하는 일조차 지루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책 도파미네이션의 저자 애나 렘키 박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인간을 가리켜 마치 열대우림의 선인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책 도파미네이션을 통해 도파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책의 내용 중 쾌락과 고통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일상의 행복 그리고 삶의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과도한 쾌락이 고통으로 연결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현대의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쾌락, 보상, 의욕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 호르몬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자는 저울에 비유해서 쾌락과 고통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쾌락과 고통은 마치 저울에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저울에는 자기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하여 평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쾌락 쪽으로 저울이 자꾸 기울어지면 우리의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작용으로 고통 쪽으로 저울을 기울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평이 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쾌락으로 얻은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쾌락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쾌락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초기의 쾌감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맥주 한 캔으로 느꼈던 기분을 나중에는 3캔을 마셔야 겨우 느끼게 된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면 이제는 평범한 기쁨을 느끼려 해도 어떠한 중독 대상의 도움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결국 과한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인내심은 점차 감소하고 쾌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본값이 점점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종 중독들이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겨납니다. 더 이상 뭘 해도 이전에 느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강도를 세게 올리게 됩니다. 심지어 비정상적인 약물이나 과도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쾌락에 젖으려 하다가 삶의 많은 부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물론 쾌락과 고통은 모두 인간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쾌락과 즐거움이 없으면 인간은 굳이 먹고 마시고 번식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통과 불안이 없다면 인간은 각종 위험이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겁니다.
쾌락이든 고통이든 비정상적으로 과도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망가진 도파민 체계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 결국은 쾌락에 절여진 뇌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자극 추구를 줄이고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뇌의 보상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 평균 한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중독 대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남자들은 많은 경우 초코파이 하나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군대 훈련소라는 특수 환경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의 절실함을 느끼고 각종 가공식품과 설탕을 잠시 멀리 했을 때 잘 먹지 않았던 채소와 과일 하나하나의 고유한 맛을 음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잠시 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변에 생동하는 나무와 꽃에 시선이 가기 시작하고 햇살과 바람이 주는 기분 좋은 감촉을 느끼며 걷게 됩니다. 적당한 결핍과 불편함이 우리의 원초적인 행복과 의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의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환경 설정과 절제를 통해 균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저자는 그 구체적 방법으로 물리적 자기구속, 순차적 자기구속, 범주적 자기구속이라는 세 가지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그 외에도 마음챙김, 적당한 고통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소개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다 알고 있습니다. 중독이 자신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도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 가식을 줄이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는 단기적 보상이 아니라 당장 불편하고 수고롭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장기적 보상을 택했을 때 더 지속적인 행복과 삶의 성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는 짜릿한 쾌락을 포기해야 할 강력한 명분, 노력에 따르는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얻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호르몬 작용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어야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와 로고테라피 기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당신에게는 삶의 목적, 즉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무의미를 채워줄 대체물들과 재밌거리를 계속 찾게 될 거고 쾌락과 고통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정답, 보편적인 삶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것은 각자 자기 자신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이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때 의미를 느끼는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 봅시다.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스스로 찾게 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